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페인에서 일어난 폭동. 2. 스페인 정부의 충격적인 발언. 3. 대한민국을 위한 훌륭한 방위 계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페인 정부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한국만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 한국과 방위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FA59매와 KF21 선주문까지 제안하며 진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그토록 열심을 갖고 있는 이상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9일 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방산과 원전에 있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포함해 세계 3의 서사위권 방산 대국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6월 29일 오후 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당시 스페인에서 일어난 멋진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위치한 바스크 지역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독립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 특이하게 거리에 태극기가 나부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편입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나선 상황. 대체 바스크인들이 왜 한국을 찾으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에 일제히 경탄했습니다. 그동안 저수지 아래에 잠들었던 고대 유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고대 문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에 위치한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원래 이 유물은 과달페달의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유적으로 기원전 5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프란시스 프랑코 독재 정권 치하에서 저수지 개발 프로젝트로 그 모습이 사라졌죠. 개발과 저수지가 더 중요했기에 이 유적은 보호나 관리 없이 그대로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유적을 잘 유지해 박물관으로 옮기자고 할 정도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이들 주민들에게 찾아온 셈이죠. 스페인을 강타한 폭염은 이처럼 과거의 유물을 다시 소환할 정도로 스페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는 것은 기본인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태가 폭염과 맞물리면서 스페인은 재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제한을 거는 한편 상점과 사무실 등 밤 10시부터 불을 꺼야 하는 비상 상황을 발동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시설인 쇼핑몰, 영화관, 직장은 물론 외교공사 역시 에너지 제한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조치가 스페인을 덮친 것입니다. 폭염은 스페인 경제도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에 스페인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죠. 인플레이션 역시 스페인을 괴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원 전쟁으로 비화되는 각종 기초자원 수급 문제에서 스페인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 시기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치솟은 물가가 겹치면서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물가 통제도 스페인은 필요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을 발표. 현재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던 국영철도 티켓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히며 치솟은 물가 잡기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영철도인 렌페와 대도시, 통근 열차 세르카니아스 시커니어츠, 카탈루냐 지역 철도 로달리에스 로달리스가 무료 티켓 배포에 해당되었죠. 차량을 주로 이용해 통근하는 스페인 주민들을 달래고 대중교통 장려로 에너지 절약까지 노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정책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죠.
게다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그라나딜라의 주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무능이 스페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가올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불만에 차서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국가답게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죠.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더니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조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기묘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바스크 깃발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든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태극기를 든 것은 사실 과거 고대 바스크인들과 한국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바스크인들은 옛날부터 유럽 민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를 살펴보면 유럽 문화와 다른 형태를 띈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DNA 분석 결과 이들과 유럽 민족 사이의 상관성이 낮게 나오면서 바스크인들이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바스크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며 고대 바스크인들이 고조선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히며 바스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는데요. 과거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과 흉노족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벌판을 거치며 이들 한민족의 후예들은 이름을 아발족이라 바꾸며 고조선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과 전투를 벌이며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 아발족 세력 일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왕의 공격을 피해 피레네 산맥 쪽으로 도망가 지금의 바스크 지역의 선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스크족 언어를 들었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족은 유카라유스카라라고 칭합니다. 가라카라는 말, 언어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인데요. 유카라는 고대 아발족의 말이라는 뜻이 변형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바스크어의 문법 역시 고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입니다. 전형적인 오라로족에 속하는 구조로 유럽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 주어, 동사, 목적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열다라는 한국어는 바스크어로 이레키다 아이키티테라는 표현을 쓰거나 안따라는 한국어를 바스크어로 번역하면 자리자리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 한국과 바스크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무엇보다 바스크 족거주지에 고인돌 무덤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피레네 산맥 기슭에 위치한 고인돌 무덤이 현재도 남아있는데요. 중세 초기에 만들어진 고인돌로 한국에 남아있는 고인돌 유적과 흡사합니다. 바스크에서도 신용화 교수의 이론을 접하며 한국과 바스크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바스크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서 뿌리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빠진 이들이 많은 상황. 그런 가운데 스페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며 바스크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화근이 되었죠. 독립 세력들은 이 기회에 한국에 편입되길 바란다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바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꿈꿨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페인 다른 지방과 융화되길 거부하며 독자적인 문명과 세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했죠. 이런 바스크인들을 스페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인 프랑코 정권은 바스크인들을 학살하며 바스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바스크인들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에 편입되길 원하며 독립에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라 할 수 있는 바스크인들이 부모인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바스크 민족주의 당 PNV는 최근 독립에 대한 기세를 높이며 바스크 민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스크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스페인 다른 지역에게 나눠주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바오 지역의 경우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장소이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득세도 높게 측정된 지역이죠. 그렇기에 예전부터 스페인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바스크 지역은 홀대를 받고 다른 지역이 더 우대받는 것에 바스크인들은 폭발을 한 것이죠. 부유한 국가이자 선진국인 한국에 편입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바스크인들 입장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바스크주 정부는 민족주의당의 동료에 힘입어 주민투표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립과 함께 스페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입은 물론이고 나토는 물론이고 G7 등 주요 국제단체에서 강력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 바스크인들이 호의를 보내는 상황. 바스크의 본격적인 독립 움직임에 스페인 내에 또 다른 독립운동 조직 카탈루냐 독립운동 세력도 발맞춰 독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족 독립의 스페인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쉴호르는 지난달 내안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동산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쉴호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이에 이창양 장관도 쉴호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의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리용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에 비해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지요.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내한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스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룬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우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기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친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없어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격기가 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 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룬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없어.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가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의 FA-50 판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